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진행의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맨눈으로 꼼꼼히 감시해서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줄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벤트가 많은 달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김용훈 기자님은 이벤트 하시나요? 이벤트를 자주 못해서 참 미안한데요.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진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 네. 이번에 좀 가족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5월에. 네, 아, 의미 같이 있네요. 가려고. 예. 김주수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 고개를 안 돌리죠. 저희 세대가 이벤트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네. 왠지 이벤트 하니까 갑자기 이벤트 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딱 떠올라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경남하동에서 말 이장님을 25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장기 그래서- 집권은. 장기 독재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동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도 이제 이 여행을 보내주시거든요. 아우, 진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큰 이벤트가 되겠네요. 이장 아들이잖아요. 아, 이장 아들. 의원님은 어떠세요? 알고 보면 로맨티스트 이런가요? 저도 고기가 좀 돌리기 위해 네, 5월만큼은 우리 패널분들도 각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한 달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집중 추격입니다. 지난주 첫 시간에 이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60대 한 어머니의 사연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공분을 샀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무섭다. 또 그와 함께 제대로 된 감시를 부탁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난폭운전 버스에 대한 제보도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추격전을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기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지난 4월 3일 빗길을 달리던 시내버스가 방향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버스 기사가 핸들을 꺾어보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빗길 속 위태로운 시내버스는 차량 세대와 충돌한 뒤 방호벽을 뚫고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5층 높이에서 떨어진 시내버스. 아파트 단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습니다. 뜻하지 않은 시내버스의 습격으로 놀란 주민들. 집에서 TV 보고 있었는데 번개 치는 소리인 줄 알고 나가보니까 버스가 저희 집 앞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었어요. 아파트가 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지진 난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좀 많이 무서웠어요, 보고. 한가로웠던 주말 저녁에 벌어졌던 시내버스 추락 사고. 사고 현장에는 당시 아찔했던 순간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쓸 겨를도 없이 빗길에 그대로 미끄러져 버린 시내버스. 총 3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달렸던 버스는 시속 75km의 속력으로 도로를 덮치다시피 밀어버렸습니다. 당시 버스에 있던 승객들은 찰나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끄럽고 하니까 내려갔으니까 받고 바로 이제 붕 날랐으면 그러면 밑으로는 꽝 내가 갈비뼈 4개하고 어깨 부러지고 지금 올 때 사람이 많이 터졌으면 아마 사고 더 컸어요. 빗길 속 시내버스 추락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아이고야, 저 앞에 저 떨어진 사람도 없잖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시내버스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적색 전멸등을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휘청이는 승객들.
경미한 사고인 줄 알았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승용차 앞은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해자 정 씨. 평소 자주 오가던 퇴근길이었기에 시내버스와의 충돌 사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일단 앞유리 다 깨지고 에어백이 양쪽 다 터지고 조수석에 에어백 다 터지고 도저히 고치는 게 돈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폐차로. 당시 서행 중이던 정 씨의 차량. 속도가 높았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속도가 좀 더 높았다면 하반신이 없던가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거나 해봐도 저희 가족한테도 끔찍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심각한 부상은 피했지만 당시 사고 기억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시내버스 사고 건수는 199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창원시에서 발생했는데요. 전체 사고의 무려 76%가 버스 기사의 안전 불이행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애기들 데리고 탈 때도 있으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안 잡거나 이렇게 서 있을 때 팍 이렇게 출발하시면 우리들은 이렇게 잡을 힘이 있지만 애기들은 잡을 힘이 없잖아요. 탁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고. 여기 오르막길이 많잖아요. 내리막길도 많고. 근데 그런 데를 속도를 안 줄이고 그냥 달려버리시니까 아무래도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든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차가 내 깜짝 좀 하지 말고 차가 아침부터 어떤 데 내가 술이 챘나 합니다. 그 정도로 흔들거리거든요. 이렇다 보니 창원시 홈페이지에는 대중교통 불편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민원글의 대부분이 난폭 운전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과연 창원의 시내버스는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을까? 차량이 붐비는 이른 아침. 도로 위를 지그재그로 이동하며 차선 변경을 일삼는데요.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모르고 보란듯이 내달리는 시내버스. 밤이 되면 이들의 폭주는 더욱 심해집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 위 무법자가 돼버린 이들. 정류장에 서기도 전에 출입문을 연 채로 달리기도 하고 승객을 낚아채듯 급히 출발해버리기도 일쑤입니다. 승객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난폭 버스들의 위태로운 질주. 그 끝에는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폭 버스는 멈춰서야만 합니다. 아니 저런 버스를 어떻게 타고 다니라는 건지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 아파트 단지로 떨어지는 버스 사고 영상은 저희 감시자들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뉴스로는 그 버스 사고 소식을 접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비탈길이었으니까 네. 망정이지. 비탈길 경사가 가파르지만 비탈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점점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내려간 건데 절벽이었으면 좀 완전 대형 사고죠. 그렇죠. 또 이 사고 버스 안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약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노약자가 있었으면 정말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거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3월 방송에서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올라온 이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가 막힌 사연들, 제보들이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연들을 찾아봤는데요. 한번 아찔한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창원 성산구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마산 합성동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3월 30일 오후 9시 35분경 합성동 산호당 약국편에서 103번을 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 입구에 발을 딛자마자 문이 닫힌 상태로 버스가 5에서 10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쪽 발로 균형을 잡아서 안 다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아저씨 한 분이 버스 기사 아저씨를 보고 사람 죽을 뻔했다면서 말씀을 하시자 적반하장으로 기사 아저씨께서 더 큰 소리로 치시는 겁니다.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시의 답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거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아무런 이 사과 성명이 없어요. 내용이 이래요. 먼저 대중교통 이용으로 불편 느끼신 데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운수회사로 하여금 해당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개별 교육과 아울러 집합 교육도 실시토록 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화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화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 앗아갈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사실 어떤 그 홈페이지에 가입까지 해가면서 게시판에 글을 쓸 정도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나도 그 정도까지 실천을 옮기기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화가 나셨기 때문에 이 혹시 정도는 남기죠. 제보 이런 홈페이지에 글 한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화가 나도 귀찮아서. 그죠? 보통 정성이 아니죠. 보통 그렇죠. 보통 정상이 그렇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아니면 네. 아예 다음에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 올라온다고 보니까 365 1년이라 치면 약 2,000건이 한 해 올라오신다. 그럼 2,000여 명의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 쌓인 분들이 이제 글을 남기신다는 거죠. 그렇네요. 저희가 감시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방송 이후에도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창원시 버스 체계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나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운수회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의 지금 이 책임 주체는 지금 회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운수회사.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주체가 좀 불분명한. 사실은 이제 이 대중교통은 또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좀 모호한 부분도 생기는 거죠. 저희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희 감시자들이 제대로 감시를 해야겠다. 끝까지 추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시민 감시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2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시민 감시단의 활약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감시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 개별주택 공시지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얼마였을까요? 감도 안 옵니다, 저는. 100억? 100억? 너무 세게 부르셨는데?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저는 네. 알거든요. 아, 알고 계시군요. 의원님 추측이 된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냥 답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냈는데 그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데요. 283제곱미터 규모인데 18억 9천만 원이라고 누구 집일까요? 합니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 집이야 이렇게 신고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제일 싼 집은 얼마였을까요? 저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예, 사천 서포 네. 서포면에 69만 원. 집 한 채 집 한 채. 69만 원. 네, 네. 면적이 10제곱미터. 3평 정도 되는 세 거예요. 평 집이네요. 세 세 평이죠. 평. 아, 집인 거 맞죠? 예. 예, 예. 69만 원요. 야, 18억 9천만 원과 69만 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값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디서든 이 집값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과 흥미를 보입니다. 최근에 경남의 분양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궜던 그런 곳이 있었죠. 바로 옛 39사 단터 1단지, 2단지 분양인데요.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꽤 높았죠. 네. 특히 창원 사람들이 되게 새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사를 예, 자주 그 가신다? 중동의 유니시티 1, 2단지 2,146가구 1순위 청약에 20만 6,764명이 참여를 해서요. 네. 평균 경쟁률이 거의 뭐 100대 1이죠. 96.34대 1을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주소지가 창원시인 청약자가 19만 1,423명이니까 지금 창원시 전체 인구가 약 108만 명이거든요. 108만 명. 그러면 시민의 20% 정도가 청약을 신청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42가구를 모집하는 2단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청약에는 그 12,853명이 몰렸는데요. 무려 경쟁률이 306대 1 정도 이렇게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은 대박이 났습니다만 문제는 이 39사 단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토양 오염 문제에다가 계속되는 민자 사업자 특혜 의혹까지 또 급기야 창원시 의회에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39사 단터 개발 과정 전반을 샅샅이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시 리스트는요. 옛 39사 단터 문제가 많지 말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송중기처럼 잘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39사단터 대규모 토양 오염에 대한 그 뉴스가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염이 된 건가요? 예, 그 조사된 바를 보면요, 오염 토양이 27,000 세제곱미터 네. 넓은 면적이죠. 25톤 덤프 트럭의 1,300대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발암 물질인 석유계 총 탄화수소, 즉 TPH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대 60배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 TPH가 땅 속으로 계속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제 지하수층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 우물 한 곳에서는 170배까지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모델하우스 갔다 오면서 주변 인근의 지역민들 조금 만나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면 악취가 그 동네에 조금 났다고 하고요. 최근에 우리 통영 사람들이 군대를 39사에 가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네. 지하수에 약간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중금속 오염도 심각한데요. 사격장 같은 경우 20년 동안 그 한 곳에서 사격을 수많은 군인들이 20년 동안 그 탄피 뭐 이런 거 많이 그렇네요. 묻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납성분이 최대 160배가 검출되기도 했고요. 발암 물질이 뭐 비소, 구리, 아연도 다 기준치를 초과했고요. 이런 부대 내 오염 지역이 한 78곳 정도로 이렇게 조사가 됐죠. 오, 많군요. 네. 근데 원래 이렇게 군부대가 있는 곳은 오염이 다 심각한 건지 아니면 유독 39사단만 지금 이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여느 군부대가 많이 오염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외부의 간섭이 좀 덜 하고요. 그다음 훈련에 따라서 또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군대에는 유류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운행 차량도 많이 쓰고 기자재 그 탱크나 뭐 군용 이 전차들 유류를 다 쓰고 그럼 유류를 다 벙커에 지하 벙커나 이런 데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설이 낙후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2013년에 국정감사에도 심상정 의원이 딱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국 군부대 토양 오염 건수가 159건이죠. 네, 면적은 28만 3,980 제곱미터인데요. 마산 종합운동장을 봤을 경우에 주 경기장의 면적의 7.6배에 달하는 거죠. 군부대면 어느 정도 토양 오염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주한미군 철수할 때마다 지금 드러나는 문제가 환경 오염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부대 이전 관련해서 환경 오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대 이전할 때 그 토양 복구할 때 어떠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관련 법령까지 지금 있는 실정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이렇게 토양이 오염이 돼서 이게 우리가 그 지역에 산다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일단 근본적으로 거주지잖아요. 군부대였다면 물론 이제 그래서 군부대 그 토양 군부대는 주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복무 기간만큼 이제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주거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정착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그 아이들에게 이건 정말 성인들보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파트를 분양과 공사 이전에 토양 정화부터 확실히 완료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민간업자와 시는 그동안 뭘 했나라는 생각이 이제 바로 드는데요. 참 한숨이 답답하죠. 네, 예.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 창원시가 더 기가 막힌 건 이 오염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라 지금 알고도 숨기고 이 분양을 진행해 왔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부대가 일단 이전을 하면 토지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가 늘상 사실은 계속 언론에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래서 사실은 유니시티는 민자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사업자가 토지 이 오염 실태 조사를 한 또 주체가 됐던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시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니시티가 주체가 돼서 토양 오염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죠. 근데 그걸 창원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조금 시작부터가 잘못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시티는 최대한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야만 자기 개발 이익에 복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자 유니시티가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될 책임이 있죠.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유니시티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환경 전문 기관이 있어요.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 어느 기관인지 용역 기관을 봤는데 정말 전문 기관이에요. 그걸 전문적으로 과거부터 해왔던 기관이고, 근데 이제 유니시티에서 이제 예를 들어 보안각서라든가 또 이제 그 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업자가 좀 유리하게끔 그런 걸 했는데, 창원시로서는 사업자가 당연히 또 책임을 져서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은 관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개발 이익과 네.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문제인데 그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의 네. 발주를 낸 사람이 바로 유니시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기관은 유니시티의 그 과업 지시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과업 지시서에 보면은 네네. 원래는 현행법상 그 토지 오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5m를 밑을 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니시티가 업체에 전달한 과업 지시서를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TPH가 가장 많이 검출된 유리 창고의 경우 최대 7m까지, 그리고 중금속이 가장 많이 그 묻혔을 거로 생각이 되는 사격장 주변은 2m. 에서만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양 오염 보고서를 사실 유니시티가 창원시뿐만 아니라 낙동강 뉴욕 환경청에도 보고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관에서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것이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창원시가 숨기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오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KBS 보도로 드러날 때까지 이제 7개월 넘도록 숨긴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숨긴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별 문제 아닌 걸로 간과한 건지, 그것은 제가 좀 아직 판단이 제가 안 볼 때는 쓰는데요. 숨겼다라고 뭐다 판단이 되진 않고요. 간과한 것 왜냐하면요, 같아요. 환경단체에서 이 자료를 시의 담당과에서 문의를 해서 창원시에서 다 오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이걸 제기해서 주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원시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인식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방기한 측면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만일에 창원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거는 굉장히 방기죠.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또 그리고 승인을 또 창원시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복리 정진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보다 더 우선적인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정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창원시가 뒤늦게나마 민관 협의체를 꾸려서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상황이죠. 네, 환경단체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고요. 지금 민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계속 상시적으로 이제 계속 비정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28일에 첫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5월 3일에 하고요. 2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민간협의 운영 기간을 부지 조성 완료 시점이 2019년 3월까지 상시 활동을 이렇게 보장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희수 의원님 아까 그 지적하셨던 부분에 오염 측정의 시굴 시로 심도, 그러니까 토양 조사를 위해서 시로 채취를 위해 땅을 파는 깊이가 15m 이내까지 할 수 있는데 네. 그 안반층을 제외하고 그 15m 이내까지 그렇게 하기로 또 그렇게 적극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범위 순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좀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염 조사를 하고 또 정화 작업을 하고 이러면 공사 기간이나 아파트 완공 기간이 좀 늦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양 오염 정화를 완전히 끝내놓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개발 사업이 지금 뭐 한순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연장선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또 이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일단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유력한 절충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오염된 토양을 통째로 아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화를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격리시키는 거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격리할 수 있는 장소를 그 개발부지 중동지구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아예 정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개발부지 내에 약간 끄트머리 외곽에다 갈 것이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이 방안을 좀 아마 절충안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사 기간도 좀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정화 작업은 정화 작업대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이 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준공 기간은 그 전체 부지 준공 시점이 2019년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 시점과 꼭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양 정화 작업에 한 수개월이 연기되더라도 아파트 준공 시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려면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거 창원시인지 아니면 업체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자가 네.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문제는 이미 부대는 떠났고 그렇죠. 그리고 2013년 8월에 창원시하고 39사단하고 유니시티가 협약서를 맺었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서가 이미 2013년 8월에 맺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서에 그때 아마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누가 부담할 건지에 대한 명시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창원시가 예. 아직 이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유니시티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유니시티가 민자 사업자인데 그거를 뭐 자기가 지금 부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창원시하고 개발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비용을 포함시켜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유니시티가 지금 부담하는 모양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궁극적으로 창원시가 부담하는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에 하루라도 빨리 2013년 8월에 맺은 협약서 공개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협약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 시에서 내용을 좀 돌고 있죠. 관공서에서 예.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표하는데 예. 뭐 거짓으로 내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에서 지금 하는 말은 협약서 내용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아니 2013년 8월에 맺은 협약서에 의하면 지금 뭐 협약서를 정확하게 공개한 건 아니지만 네. 예, 저희가 뭐 대충 다 아는 정보에 의하면 유니시티가 처음 맺은 그 투자비 그러니까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쓰는 비용이죠. 그 비용은 변경하지 않는 걸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토양 오염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창원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과거 협약서를 변경해서 다시 했다. 2016년 3월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협약서 2013년 8월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협약서를 변경했으면 변경된 협약서는 무엇인지 창원시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협약서는 도대체 공개를 왜 안 하는 건가요? 계속 지금 보여달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뭐죠? 39사 개발과 관련해서는 계속 창원시에서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냐면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비다. 이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창원시에서 밝히지 않는 그 협약서는 네. 사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군사 기밀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군사 기밀을 그러면 제외하고 그렇죠. 민간하고 했던 그런 협약서는 분명히 공개해야 되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박한수 시장님이 이제 의창구 국회의원으로 컴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밝히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5년 5월 9일에 기자회견해서 이미 창원의 것을 함안으로 옮기는 거를 양쪽의 지자체장이 합의를 한 거죠. 그때 39사까지 같이 포함했어요. 그 이후로 2007년에 국회 청원부터 계속적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감사원 결과도 굉장히 많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39사 관련해서 토양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과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공개된 게 제대로 없어요. 사실 협약서 내용이 토양오염에 한 몇 배는 더 얘기할 게 그러니까요. 네. 공개된 게 없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돈의 숫자가 100억, 200억이 아니고요. 몇 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원시가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 이 비용을. 이렇기 때문에 협약서는 반드시 창원시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가 늦어질수록 의혹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의회가 행정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어요. 네. 네. 또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건이 통과됐죠. 그 송순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만장일치로 거의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어요. 그 시의원들은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통과됐지만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특위를 뭐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최소 2차례 의결을 더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5월에는 지금 이번 달은 회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6월에 이제 그 회기를 통해서 그때 이제 의결을 통해서 빠르면 한 6월 중순부터 행정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협약서 공개라든가 협약 과정의 공정 여부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공정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사업비 정상 검증 중간에 부풀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감정 평가가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불거진 토양 오염 문제, 그다음에 이제 편입 사유지의 이제 보상가라든가 또 이제 대물 변제 방식이 적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한번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겠다는 하는 거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구할 때 그때 좀 꼼꼼히 따져봤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좀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협약서 공개 여부 문제라든가 뭐 이런 최근에 39서 관련된 현안이 총선 전후로 되게 좀 급부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건이 지금 통과된 게 4.13 지나서 통과된 거예요. 그때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이게 지금 그 유니시티와 민자유치 시행협약 맺은 게 한 2010년이니까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 6년 동안 그 행정조사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것은 비단 창원시가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 창원시만의 책임인가요? 시의회가 스스로 지금 찾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원들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계산이라든가 또 정치적인 이런 계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왔던 것은 아닌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쨌든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좀 정치적인 함의에 빠지지 말고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조사 특위가 꾸려져서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뭐 창원시가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아니면 뭐 분양 시기, 그러니까 2차 분양 시기가 늦춰진다거나 뭐 개발 계획이 좀 바뀐다거나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특위까지 구성하게 된 사태이기 때문에 이 특위 차원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을 아마 집행부에서 쉽게 거부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사실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안상수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뭐 결심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특위 활동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대변하는 곳인데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그런 미실 행정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두더라도 결코 한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창원시에서 이걸 인지를 하셔서 시민들과 의회에 꼼꼼히 밝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뭐든지 감추면 곰고 드러내면 함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없다면 뭐 합의서든 진행 과정이든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토양 오염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대 덮고는 갈 수 없는 일이겠죠. 모쪼록 창원시가 철저히 감시를 하고 해결을 해서 39사단터 문제 없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서툴면 어때 가끔 넘어질 수도 있지. 세상에 모든 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면 그건 조금씩 도움 되니. 네, 재래시장과 청춘의 만남이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 청춘 바보몰인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감시자들이 대박이 나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9사터 땅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하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감시 리스트는 미세먼지의 습격,
경남은 안전지대입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봄날을 왜 만끽하지 못할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외출하실 때 저희 일기예보는 확인을 하잖아요. 미세먼지 예보도 검색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신가요? 저는 우산만 챙깁니다. 아, 우산만요? 비만 안 맞으면 된다. 어떠세요? 검색해 보세요. 저는 안 하고 아내가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요. 아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수시로 보더라고요. 네, 지난달 말이었죠. 경남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어요. 예, 올 들어 도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요.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지난달 23일에 오전 11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서 무려 42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이날 정오에는 27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이 최고 농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봄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며 공기청정기 시장은 봄날을 맞았다고 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이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 황사라는 다른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요? 그러니까 황사가 먼지라면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한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세하냐 그 기준이 되는 게 이제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알갱이, 먼지 알갱이를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가 100만 분의 1이니까 얼마나 아주 미세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고요. 비교를 해보면 머리카락 크기가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고요. 모래알이 9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중국에서 날아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좀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가 연소될 때 또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고요. 우리가 숨을 쉬면 이 공기가 이 폐를 통해서 폐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은 그 폐의 공기와 혈액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미세먼지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결국은 공기를 통해서 끝까지 폐 안까지 들어가서 혈액으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대부분은 발암 물질이나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WHO에서 이 미세먼지를 발암원 일종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거죠.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저희가 만성 폐색성 질환이라 해서 폐질환 이런 질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입원율이 2.7% 증가하고 있고요. 사망률이 1.1%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매우 나쁨이 뜨면 회사도 못 올 만큼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렇군요. 경남 지역 미세먼지 상황은 어떤가요?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2014년에 3회였고요. 경보면은 좀 심각한 수준이라 봐야 되죠. 2015년에는 작년에는 무려 10일에나 있었고요. 올해는 아직 경보 단계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경남보건 환경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올 3월에도 미세먼지 초과가 9회, 초미세먼지 초과는 15회로 조사가 됐거든요. 특히 창원시와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의 경우에 그 미세먼지 평균값이 기준치를 좀 자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대기환경 기준이 WHO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좀 연간 기준치를 좀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미세먼지 측정이 정말 정확한 건지 경보가 내려졌을 때만 안 나가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도내에 대기오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측정소가 있는 도시 시군이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는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가 있고요. 서부 지역에 진주, 하동, 사천 이렇게 있습니다. 서부 지역보다 동부 지역에도 편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측정고 20곳은 또 8곳이 또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다 편중돼 있고요. 우리 강기태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개 시군에 20개소 정도가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좀 국비를 해서 내년부터 6개 시군에 6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가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고향 통영과 밀양에 설치할 계획이고 18년도에는 고성남에 그리고 19년도 함안 2020년에 함양 정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나면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게 그냥 마스크 쓰는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우산만 챙기시고. 네. 강희대 씨는 오늘 좀 미세먼지가 안 좋아 그럼 마스크 챙기시나요? 저희 뭐 촌 친구들은 거의 마스크 안 쓰죠. 왜냐면 저는 선크림 잘 안 바르거든요. 대기 오염이 이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 피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 미세먼지 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에 그 정부의 시책이 미세먼지 예보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뜨면 일단은 외출을 자제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데 일반 마스크 쓰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그래요? 예. 식약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받은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이 미세먼지 80% 이상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마스크에는 반드시 의약 외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 마스크나 쓰는 게 아니군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딱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식약청 허가받은 거 뭐 KF, 식약청이 코리안 FDA 해가지고 KF 몇 번 제가 뭐 자세하게 그것까지 얘기하기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걸 쓰셔야 되고요. 세탁 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쓰시고 몇 번 쓰시고 버리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강희대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외출하고 돌아오면 깨끗하게 씻으시는 것. 예,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는. 예. 서울에 가면 용산에 가면은 그 높은 탑이 있거든요. 네. 남산타워가 네. 있습니다. 남산타워 색깔로도 이제 대기 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하고 있죠. 이거 대기질이 좋네요. 네, 대기질이 아주 좋은 날에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다 조명을 붙여주고요. 보통이다 그러면 초록 색깔. 그렇죠. 이제 초미세먼지 2시간 이상 공급됐다 그러면 빨간색입니다. 그때는 외출을 하면 안 되나요? 집에 들어가야 되나요? 자제죠, 자제. 네, 자제. 실내 안으로 들어가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서울타워 장사 안 되겠어요? 그렇죠. 창원에 랜드마크가 있다면 그런 것들 통해서 또 알려줄 수 있으면 창원 좋은 거죠. 광장에 당장 그 로터리 도시면서 오늘 초록이네 좀 괜찮네. 그 광장의 위치 괜찮은데. 네, 빨강이네 지금 네. 집에 가야겠다. 뭐 뭐 이렇게 깃발이나 생각하실 옛날에 수 있을 것 봉화처럼 깃발 하나 해놓으면 된 거죠. 파란색을 보든지. 아니 문자 보내는 게 가장 제일 좋죠. 그렇군요. 그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공중 보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미세먼지가 가장 두렵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식이 그래도 좀 많이 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경상남도 또 지자체 대응책이 또 어떤 걸까 그런 게 궁금합니다. 도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노력이 뒤따라줘야 되거든요. 어떤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선이 될 수 있으니까 2015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을 했고요. 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 기준치를 초과할 때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시켰고요. 지금 홈페이지 에어코리아에 들어가면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 우리 휴대폰은 모바일 앱에 그 우리 동네 대기질에서 또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에 그 대기오염을 다량 배출하는 업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해가지고 2019년까지 5년 동안 미세먼지 6,000톤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이 낸 자료에 의하면요. 서울이 50이었고 경남은 47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조치는 전부 저희가 해야 될 조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어해서 안 꼈는데 좀 마스크 이 수치 보니까 서울하고 차이가 없네. K 뭐라고요? K 뭐 마스크에 뭐가 KF. KF 적은 적어놨습니다. 식약청. 그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에 가면 언제든지 미세먼지 농도 바로 측정할 수 있고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거 보통 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세먼지 백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대처 방안과 증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책자로 만들어내든지 군 단위에서는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럼 마을 이장님 이용하셔가지고 방송도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또 인식 변화를 위해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미세먼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소리 오 무섭다. 저 회사 올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나쁨 뜨면 네 무섭네요. 예. 우리가 마이크로라 그러잖아요. 마이크로가 세밀하다 그러잖아요. 소리 없는 살인자한테 당하면 많이 아프다.
봐야 되니까 도정이나 많은 행정 위반자들, 도민들 서로 세세하게 관리 감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경제 얘기만 많이 했는데요. 우리 이제 21세기는 문제는 환경이다. 예.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물론 경각심 정말 중요하죠. 근데 좀 슬퍼요. 외출을 못 해요. 저도 슬퍼요. 저기 서울에 그 빨간색 뜨면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 오염. 근데 이런 무섭습니다, 환경을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게 어른들이야 뭐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만 앞으로 자라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환경 협약이라든가 지금 이 경각심은 여기서 가져야 돼요.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죠. 아이들에게 큰일 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준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미세먼지의 습격,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론 지역민의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재해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도민들은 가까이에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정책, 또 국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이 미세먼지 안전지대가 될 때까지 감시자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감시자들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시자들 땅속 오염 또 하늘 위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염은 정화시키고 먼지는 막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잘 찾아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들이운 보이지 않는 그늘과 얼룩 그리고 짙은 안개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때로는 날카롭게 또 때로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감시하기. 그게 첫 출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보면서요. 오늘 감시자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감시는 쭉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